네, 저는 을지대학교 시니어 헬스케어 학과에서 강희규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 하고 있는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혈흔 내 대사체 분석에 환경 조건이 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혈흔 유리경과 시간의 추정 가능성 확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가 저희가 이전에 선행 연구를 진행했던 것의 후속 연구로서 진행된 연구라서 앞서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할 때 저희가 그 진행했던 선행 연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그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이제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혈흔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CSI 마이애미 포스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시리즈였는데요. 여기 이런 CSI 미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리고 특히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혈흔입니다. 이 혈흔이라는 것은, 생명체로부터 어떤 이 생명체가 상해를 입었을 때 혈액이 유출되어서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어서 그 생긴 자국을 혈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혈흔은 사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을 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하게 또 이 혈흔은 DNA 프로파일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사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이 이 혈흔이 누구 것인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DNA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흔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진행하는 분석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퍼진 혈흔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혈흔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러한 사건 현장에서 어떤 무기 혹은 뭐 어떤 식으로의 그 어떤 사건 경위로 인해서 이러한 혈흔의 패턴이 나타나게 됐는지, 나아가서 어떠한 무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 그 사망하게 되었는지의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하는 혈흔의 패턴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좀 대표적인 분석 외에도 우리는 이제 혈흔에서 혈흔 내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혈액에는 많은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DNA도 있고 RNA, 마이크로 RNA, 뭐 미토콘드리아 DNA, 프로틴, 뭐 메타볼라이트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물질들은 이 포렌식 분야, 이 법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러 그 인종, 성별, 그리고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이 혈흔의 주인이 용의자인지 혹은 뭐 희생자인지 뭐 주변 근처 동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뭐 인종의 구분을 위해서 DNA를 확인을 한다든지 뭐 성별의 구분을 위해서 mRNA를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 혈흔의 정보들을 최대한 얻기 위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관점은 주로 이 혈흔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였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혈흔을 살펴보자면 혈흔의 유류 경과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흔의 유류 경과 시간이란 이 혈흔이 언제 떨어졌는지 그 경과된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유혈 사건이 보통은 이제 유혈 사건이게 되면 폭력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혈액이 유출되게 되는 그런 사건 경위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용의자가 희생자를 상해를 입혔을 때
혈액이 유출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경찰이든 아니면 누가 최초 발견자든 이 혈흔이 발견되기까지의 이 방치된 시간을 혈흔의 유류된 경과 시간, 혈흔의 유류 경과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흔의 유류 경과 시간이 어떠한 관점에서 법과학적으로 중요하냐면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흔이 생성되는 것은 그 생물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부터 혈흔이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흔이 언제 생성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면 사건 발생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DNA, RNA, 마이크로 RNA 등등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이 혈흔의 유리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혈흔의 유리경과 시간은 현장에 적용될 정도로 진보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은 그냥 실험실 내에서 한 단편적인 연구 정도로만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성을 띠고 있는데, 이 혈흔의 유류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물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이것이 대사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대사체라 함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 대사체라 하면 말 그대로 대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체 내에서의 대사나 혹은 체 외에서의 화학 반응의 중간 혹은 최종 산물을 대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사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의 자체가 반응의 중간 및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유출된 이후로 우리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물질들보다 이 대사체가 가장 이 시간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컨셉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볼라이트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따른 지표가 될 수 있는 대사체가 발견이 된다면은 그거를 혈흔 유리경과 시간에 추정할 수 있는 지표 물질로서 사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게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Analytical Chemistry라는 저널에 게시된 논문의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연구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6명의 젊은 남녀들을 모집하여서 혈액을 채취를 하고 그 즉시 바로 그 필터 페이퍼에 혈흔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바로 지금 직후에 만든 혈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방치한 혈흔, 14일 방치한 혈흔, 21일 방치한 혈흔까지 쭉 저희가 방치를 시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고 이 날짜 간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대사체들이 이 유리경과 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했던 방법은 단순하게 0일 이후에 7일과 14일, 21일, 그리고 7일과 14일, 14일과 21일 등 이렇게 그 데이 간에, 그 날짜 간에 컴비네이션 분석을 통해서 0일 대비 7일에서 증가한 것, 0일 대비 14일에서 또 증가한 것, 0일 대비 21일에서도 증가한 것 혹은 감소한 것의 대사체의 리스트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보다는 실제로는 많은데 일부만 제가 지금 테이블로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0일 대비 다른 날짜에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된 그 대사체의 리스트를 우리가 먼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좀 다른 관점으로도 이 데이를, 그 날짜간을 구별을 하는데, 좀 확인을 하고자 PLSD라는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두, 제가 이제 데이 0과 데이 1을 이 PLSD 분석을 수행을 하였을 때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것들이 이제 각 그룹에 해당되는 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각 그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각 그룹이 이렇게 따로 그 명확하게 떨어져 있을 때, 아, 이 대사체는 어, 그 날짜간 구분을 잘 해줄 수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날짜 그룹을 다 비교를 하였을 때 잘 나눠지는 것을, 각각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대사체들을 15개씩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데이 컨비네이션에서 뽑아낸 15개의 그 대사체들을 함께, 앞선 이 그 2배 증감했던 대사체와 함께 그 컨비네이션 해서 그 전체 리스트 중에 저희가 표준 물질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 총 5가지가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0일부터 7일, 24, 7일, 14일, 21일까지 각각의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서 유리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을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간이 존재하게 유리균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들여다보기의 연구로서 저희가 6명의 그 사람들의 혈액을 가지고 혈흔을 0일부터 21일까지 제작을 하여서 발굴해낸, 유류경과 시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게 그 변화하는 물질들로서 발굴해낸 물질이 이 5가지고, 향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제 이번 연구 주제에 확인하는 그 물질들이 이 5가지의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 물질을 발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후속 연구로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뭐 인터널 스탠다드, 저희가 이제 이 농도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혈흔의 유류경과 시간을 하는 것을 주제로 하다 보니, 이제 혈흔 현장에는 여러 가지의 그 혈흔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말 적은 양의 혈흔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혈흔 웅덩이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볼륨의 존재 속에서 또 저희가 그 정확한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인터널 스탠다드를 발굴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앞선 연구에서는 이제 일주일 단위 혈흔을 제작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좀 더 좁은 단위에서의 날짜에서도 확인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0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이내에 혈흔을 만들어서 혈흔 유리금과 시간이 지포하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한 연구가 또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발견되는, 혈흔이 발견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뭐 유리에 있을 수도 있고, 타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장판 바닥이나 아니면 이불 같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이런 그 설페이스들의 종류에 따라서 또 대사체가 영향을 받는지 어느 정도로 받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환경 조건에 관한 연구인데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현장의 환경 조건은 정말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이제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실내든 실외든 크게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 기후 조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나감에 따라 우리는 이제 사계절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때, 온도와 습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영향받는 기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날과 날 사이의 그런, 온도와 습도의 차이, 그리고 실내냐, 실외냐 등등 정말 다양한 조건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조건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깥에서의 엑스비보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르는데, 바깥에서의 환경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혈흔이 바깥에서 방치가 되게 됐을 때 어떠한 화학적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하여서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혈흔이 유류 경과 시간에 따라서 그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앞서 발굴했던 그 5가지 대사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먼저 실험이 진행이 됐는지 쭉 흐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9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수집을 하였고, 흡연자는 없고, 그리고 BMI는 이제 정상인 군들을 수집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흔은 필터 페이퍼에 50 마이크로리터씩 떨어뜨려서 혈흔을 제작을 하였고, 그리고 혈흔을 제작한 즉시 각 환경 조건에 방치가 되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환경 조건은 총 8가지로 4도씨, 25도씨, 40도씨, 그리고 상대 습도 30%, 60%, 그리고 90%의 범위로 해서 각각의 3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총 8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방치된 환경을 조성을 해서 방치를 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유류균과 시간에 해당하는 타임 포인트에 저희가 바로 이 혈흔을 수거를 해서 대사체 추출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메소드는 기본 대사체 분석에서 대사체를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탄올 익스트랙션 스텝으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메탄올 익스트랙션 스텝을 수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물에 이 혈흔을 불려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혈흔의 대사체 분석을 저희 연구팀에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혈흔이 바깥에 나와서 건조가 되게 되면은 되게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메탄올에 넣게 되면은 충분히 대사체가 추출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혈액의 물질들은 수용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어느 정도 불리고 나서 메탄올 익스트랙션 스텝을 진행을 하는 것이 대사체 추출의 효율이 좋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당 메소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이 아래의 논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사체를 추출을 한 것은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 정량 분석은 LC-MES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멀티플 리액션 모니터링이라는 MRM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거기에 이제 이용된 컬럼과 이동상 그리고 러닝 타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량 분석을 수행을 하고 나서 나와진 데이터는 크게 이제 3가지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류경과 시간에 따라서 이 5개의 대사체가 이 샘플에서도 변화를 보이는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사체 변화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5개의 대사체를 어, 발굴을 했던 이유가 이 유리경과 시간을 추정을 하고자 발굴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5개의 대사체들이 이 8가지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면서 유리경과 시간을 추정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을 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 즉 유류경과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5가지 물질의 그 유리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레전드를 보시게 되면은 7개의 조건들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져있는 조건이 25도씨의 60% 습도 조건인데, 해당 조건은 너무 변화가 극심해서 이 같은 그래프에 넣게 되면은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제가 따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걸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준이 파이로글루타민 엑시드를 제외하고 크게는 이제 10배 이상 또 차이가 나는 물질들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의 그 변화의 극심함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혈흔의 유리경과 시간에 따라서 봤을 때 전체 모든 5가지의 대사체가 0일부터 7일까지 쭉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 7일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0일부터 7일까지는 감소, 그리고 7일 이후에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조건별로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크게 변화하는, 이렇게 파이로글루타민 엑시드처럼 크게 그 조건별로 SD 값이 넓게 변화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뭐 에르고사이오닌 같이 두 가지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들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 조건 25도씨 그리고 상대 습도 60%에서만 크게 달라지는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 혹시 우리가 실험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현성을 확인을 함께 진행을 하였는데, 각 모든 메타볼라이트에서 그 CV 값 10% 안으로 그 데이터 자체는 재현성 있게 분석된 데이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2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필터 페이퍼에 혈액을 떨어뜨려서 혈흔을 제작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은 잘 아시다시피 RBC, 그 적혈구가 5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RBC가 필터 페이퍼에 들어갔을 때 2021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터 페이퍼에 그 혈액이 적화가 되고 나서 2시간 이후로는 이 RBC들이 다 용혈이 되고 흡수가 되는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그 대사체들을 분석을 할 때 이 RBC의 대사에 관련해서는 따로 고려를 하지 않고 용혈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 분석을 진행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결과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옥시데이션, 산화, 그리고 디그라데이션,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떠한 화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이 떨어져서 이제 혈흔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혈액이 어느 곳에 묻어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나게 하는 물질은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바깥의 공기와 맞닿는 순간부터 산화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단계별 과정은 헤모글로빈에서 산화헤모글로빈에서 메트헤모글로빈, 그리고 헤미크롬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산화가 되는 과정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아질수록 더 빨리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로 확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혈액이 바깥으로 유출이 됐을 때 헤모글로빈의 산화가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질수록 빠르게 일어나며 이 온도와 습도에 상관없이 혈액이 유출되고 나서 열을, 10일, 그러니까 10일 이내의 혈흔이 가장 급격하게 헤모글로빈이 산화가 되는 타임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대사체의 변화 그래프에서 0일부터 7일까지가 감소, 그리고 7일 이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0일부터 7일까지는 그 혈액이 유출된 직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 헤모글로빈 산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그 디그라데이션 과정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구간으로서 그 감소가 됐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7일 이후 14일부터 증가를 하게 된 것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들이 다 거쳐지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이 결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케미컬 체인지들의 그 반응 양이 더 높아져서 그 대사체들의 수준이 증가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번 결과는 앞서서는 이제 유리경과 시간 관점에서 확인했던 결과인데 이번 결과는 혈흔이 처했던 그 환경 조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데이터는 힙맵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아래에 이 바를 살펴보시면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낮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색깔로 표현을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각 온도를 기준으로 힙맵을 그려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각 습도를 기준으로 힙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파이로글루타믹 엑시드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반대로 에르고사이오닌 같은 경우에는 0일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결과들에서 이 14일 이후의 결과가 앞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0일부터 7일까지 쭉 감소되고 그리고 14일 이후에 증가하는 패턴을 이 흰맵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5도씨 60%의 조건이 앞서서 이제 굉장히 크게 변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결과가 이제 이 흰맵에도 이 조건만 좀 더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네, 다음 결과는요.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온도와 습도의 각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들을 보이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온도와 습도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 가는 비슷하고 어떤 조건들을 가는 또 완전히 다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각 각 비교군이 비슷할수록 먼저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고, 그리고 비슷하지 않을수록 더 멀리 묶이게 되는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랑 같이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앞서서 보셨던 그래프들을 합쳐놓은 것인데, 전체 8가지 그 조건들에서 각각의 물질들이 데이별로 어떠한 변화들을 보이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역이 이 한 조건에 대한 각각의 대사체들의 유류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이로글루타믹 엑시드가 전체 8가지 조건에서 그나마 비슷한, 계속 어떤 조건이든 간에 비슷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에르고사이온인, 하이포잔틴, 그리고 아이소류신 트립토판이 이 25도씨 60%의 조건에서 가장 정말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전체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넓은 SD를 가지는, 그만큼 변화가 극심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결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는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이 25도씨 60%의 조건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또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 이제 그래프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에서 비슷했던 것들을 확인을 해보자면, 우선 이 오른쪽에 있는 핵맵 결과들을 보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위에는 전체 그냥 온도로 묶어서 온도 간에 어느 정도로 비슷한지를 확인을 하는 결과고, 아래쪽에는 그 습도 조건별로 전체를 묶어서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4도씨랑 40도씨가 25도씨보다 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에는 30%와 60%가 90%보다 더 시밀러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반영이 되어서 왼쪽에 각각의 그 조건들에 따른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를 확인을 해보면 4도씨에서의 30%, 60%가 가장 먼저 클러스터링 되고 있고, 그리고 40도씨에서의 30%와 60%가 가장 먼저 클러스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5도씨의 30%의 조건이 40도씨의 조건과 그 다음으로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군이 이제 40도씨의 30, 60%의 습도와 유사한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0도씨와 20도씨의 90% 습도 조건이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도씨와 60%의 25도씨와 60%의 조건이 가장 시밀러하지 않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시밀러한지도 확인을 하였고, 이러한 수준이 이제 그 통계 분석 코릴레이션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통계적 상관성을 갖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는데,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25도씨 60% 조건에서 다른 조건과 가장 상관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조건들에서는 14일유의 그 데이들에서 다른 조건과 상관성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혈흔 유류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모델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이 혈흔 유류경과 시간 추정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군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실험했던 군으로 따지면은 8개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8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다 하나씩 모델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 어널라이시스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시밀러한 정도로 묶어서도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가장 비슷하지 않았던 25도씨 60%만 빼고 또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모델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결과는 이제 RMSE 같은 경우에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 결과고 그리고 R스퀘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R스퀘어 값이 프레딕션 마지막으로 저희가 밸리데이션 한 결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0.7 이상의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말 베스트한 0.9 이상 되는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델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결과였고, 이 결과를 말씀드릴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도 결국엔 리미테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많은 서브젝트에서 반드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이가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간의 비교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통제를 위해서 공복 상태에 있는 발론티어들을 대상으로 체열을 했는데, 이 공복 상태가 아닌 상태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복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검증을 하는 연구가 수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도와 습도는 이번에 8가지의 조건에서만 확인을 하였는데 더 많은 디테일한 조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조건들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빛을 차단한 상태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사건 현장에는 또 빛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영향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페이스 이번에는 필터 페이퍼를 통해 확인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서페이스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더 촘촘한 혹은 더 긴 시간에서의 유리병가 시간에서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특성상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어떠한 의미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혈흔이 바깥에 유출이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방치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정말 변화하기는 하는 건가라는 다양한 조건에서도 또 다양하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발굴되었던 대사체들을 이용을 해서 나름의 우리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온습도 조건에서 얻어낸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혈흔의 유리동과 시간을 추정을 하는 모델을 수립을 하고 그 퍼포먼스가 0.7 이상으로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 대사체들이 어떠한 보관 조건에 여러 가지 보관 조건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스테빌리티 연구나 아니면은 그 조건에서의 변화 패턴을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썸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흔의 유리병과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 현장에서 사건 발생 시각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을 하기 위해 5가지의 대사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고, 그 5가지의 대사체들을 확인을 한 것을 토대로 다양한 8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모델을 수립을 해봤는데, 그 모델이 이제 혈흔 유리병과 시간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사체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혈흔의 대사체가 법과학 분야에서 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결과는 저희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신호전달 및 진단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실에서 진행이 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는 이제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강인규 교수님, 그리고 이지영 교수님, 그리고 문소라 연구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같이 함께 있는 이승현 학생과 윤예은 학생이 대학원생으로 같이 이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학부연구생들 은서, 그리고 지윤이, 진모, 선우가 이제 이 연구를 도와줬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법과 관련 내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